혹시 여러분, 형제 때문에 마음이 망가진 적 있나요? 가까운 가족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상처만 쌓이고 끝내 내 삶까지 흔들린다면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연락을 끊어야 할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제와 단절해야 하는 이유, 단절 후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재회할 때 흔히 겪는 실수까지 실제 사례와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모두 풀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가족인데 이러다 내가 미칠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난 사례,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 실제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가족이라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형제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재회하더라도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가족이란 단어는 참 묘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평생의 정, 의무, 미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은 도구이고 형제는 ATM기입니다. 한 남성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그는 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막내 동생의 학비를 댔고 결혼할 때도 집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다시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형은 고민했죠. 그동안 도와준 게 있으니 또 도와야 하나, 아니면 이제 놓아줘야 하나. 결국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돈으로 사업 대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형,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그래야 머리도 맑아지잖아. 그 말 한마디에 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야박한 형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가족입니까? 형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하지만 이런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그는 형의 선함을 바보스러움으로 해석했고 형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여긴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큰형이 일찍 사회에 나가 동생들을 키운 경우 그 동생들이 나중에 형은 늘 잔소리만 해라며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형의 잔소리에는 너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은 형의 존재를 잔소리꾼으로만 남겨버립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점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도움을 받을 땐 고마워하지만 그 고마움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태도로 바뀝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형이니까, 누나니까, 그런 식이죠. 그런 형제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본인이 힘들 때만 연락한다. 도움을 요청할 땐 간절하지만 도와준 후엔 잠잠하라. 본인이 잘 될 때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가족이 이럴 수 있냐며 감정적으로 몰아간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착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면 결국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도와줄수록 미움이 쌓이고 미움이 쌓일수록 죄책감이 남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평안을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제는 당신의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있어서 편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이럴 때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게 미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에요. 도와줄 때마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도움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가족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의 평화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형제 간의 갈등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엄마는 너만 챙긴다. 아빠는 형만 편애한다. 이 말은 어릴 땐 투정 같지만 성인이 되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쏠렸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하는 감정은 자라서도 관계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둘째로 태어났고 언니는 공부를 잘했으며 늘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언니보다 못한 아이로 자랐죠.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후에도 언니를 보면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늘 우리 동생이 제일 착하지 라며 다정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비교의 그림자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감정은 한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고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는 몰라. 늘 나를 낮게 봤잖아. 라고 느끼죠. 이런 오해가 쌓이면 결국 서로의 존재가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나이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비교의 잔재는 유산 문제나 결혼 문제로 번지죠. 엄마가 마지막에 너한테만 얘기했잖아. 아빠가 왜 나한테는 상의 안 하고 형한테만 부탁했을까? 그 말들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어릴 적 사랑의 불균형이 남긴 마음의 흉터예요. 이런 형제들은 당신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잘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당신이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안심합니다. 왜냐면 그 순간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동생이 잘되길 바라면서도 막상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그건 질투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건 동생이 잘돼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제자리라는 내 현실이 불편했던 거라고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질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애써도 이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병듭니다. 당신의 기쁨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의 불행이 당신에게 안도감을 주는 관계. 그건 가족이 아니라 라이벌 관계입니다. 가족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투로 가득 찬 형제는 평생 그 관계를 게임으로 만듭니다.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부모에게 더 사랑받았는가? 이런 비교 속에서 진심은 사라지고 남는 건 서운함과 질투의 잔해뿐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는 결국 연락을 끊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당신의 평화는 비교 속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 인정이 없는 형제라면 그건 평생 당신을 괴롭힐 감정의 고리일 뿐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형제와의 연락을 끊은 뒤 마음의 공백과 후회. 형제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평생을 함께한 기억, 피로 이어진 인연, 그리고 자신 안의 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나면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속은 시원한데 마음 한켠은 허전하죠. 어릴 적 함께 자라며 싸우고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명절 때,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볼 때, 혹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다는 것. 정신적으로 지치고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요. 한 6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힘들게 해서 연락 끊었어요. 처음엔 너무 외로웠죠. 근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늘 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문제를 수습하느라 자기 생활이 없었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소홀했죠. 그런데 연락을 끊고 나니 처음으로 내가 나를 챙길 시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보다 진한 정을 믿고 살지만 때론 피보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의 함정.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죠.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야지.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따뜻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잔인할 때도 많습니다. 용서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형제 간의 문제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한쪽은 늘 손 내밀고 다른 한쪽은 그 손을 이용만 하죠.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형은 미안하다 한마디 했지만 이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년 뒤 형은 다시 연락을 해왔죠. 우리 가족인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무섭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책임과 정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나를 다시 희생시키는 길이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상대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지 않는 법을 압니다. 연락을 끊고 난 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형제와의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엔 세상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며 억눌렀던 분노, 슬픔, 서운함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야 나답게 살 것 같아요. 한 60대 남성은 형과 10년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은 부모님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고 자신을 무시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그래도 형인데 화해해야지 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덤덤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상처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형제와의 관계를 끊는 건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도 마음 한켠이 시린 이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참 모순적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늘 그리움이 남죠. 가족이라는 건 결국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여성은 동생과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늘 부모님께 돈을 달라 하며 싸움을 일으켰죠.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연락을 끊었지만 명절이 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동생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나는 그 아이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어요. 이런 감정의 복잡함이 바로 가족의 슬픔입니다. 가족은 미워도 사랑이고 떠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관계를 끊은 뒤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 형제와의 관계를 끊은 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분노, 미움이 쌓인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지? 나는 무엇을 원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까? 이 감정을 인정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70대 어머니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평생 친구가 되면 좋겠지만 인연도 결국 사람 따라 달라요. 피보다 마음이 진해야 가족이지. 이 말이 참 와닿죠.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단절이 회피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새로운 평화를 시작하는 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건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죠. 형제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인연은 쌍방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 소모의 끝에는 늘 깊은 피로와 허무가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형제라는 건 결국 서로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형을 용서했지만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내 평화니까요. 이 말처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의 한 형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을 괴롭히는 가족이 있나요? 그렇다면 미워하기보다 멀어지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행사에서, 부모님 병문안 자리에서, 혹은 장례식 같은 슬픈 자리에서 말이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눈앞에 나타난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묘한 정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죠. 한 6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하고 2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그냥 눈물이 났어요. 미움보다 세월이 더 컸어요. 그는 결국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만하자. 하지만 그 뒤로도 다시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화해는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이처럼 어떤 관계는 다시 만나도 거리를 유지해야 평화롭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시 이전처럼 친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이 있을 때 오랜 상처가 덜 아프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형제 관계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별표 선이 분명한 거리 두기 별표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죠.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연락하려는 이유가 미안함 때문인가? 외로움 때문인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족 중에 이제 나와 연결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래도 나랑 같은 피인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연락을 해도 됩니다. 단, 전제는 하나입니다. 예전의 기대를 버릴 것. 형제가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의 선에서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그 선을 지킬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생과 15년 만에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 통화에서 동생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말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젠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냥 저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죠. 그 사람을 바꾸려던 내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사람도 인생의 한 챕터였다고 생각해요. 결국 관계의 회복이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포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라면 그 관계는 절대 회복되어선 안 됩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생의 문제를 감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고를 수습하고 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생은 몇 년 뒤에야 그를 찾아와 말했죠. 형은 너무 냉정해. 하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은 냉정이 아니라 지친 사랑의 끝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끊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선택입니다. 끊는다는 건 증오가 아니라 평화의 선언.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냉정하다. 정이 없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증오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감정, 반복되는 상처, 이용당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이죠. 한 상담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사람 대부분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든 형제든 그 관계가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는 순간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 정신의 자유, 그리고 자기 삶의 회복이죠. 오랜 시간 후 이해로 마무리되는 순간 형제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 사람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대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동시에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원망보다는 이해가 찾아오죠.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평생 가족들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약해서였어요.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약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동생의 무덤에는 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다시 엮이진 않을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이처럼 이해와 단절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가족 관계도 거리의 예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워야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고 상처를 줍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얽히면 피곤하고 너무 멀면 서운하지만 딱 그 중간 거리에서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경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무엇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지, 그 선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형제가 아무리 가깝다 해도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평화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평생 형제 문제로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연락을 끊는 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그 선택은 냉정한 게 아니라 단단한 겁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의 평화는 누구를 붙잡느냐보다 누구를 놓아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사람 없이도 평화로울 수 있는 자신이 되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의 마무리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마음속에 상처가 고여 오래도록 아픕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평생 동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때로는 동생의 실수를 감싸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지쳐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나요?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참았어요. 그런데 참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억눌린 감정을 인정하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울고, 글로 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처의 원인을 이해하기. 상처를 인정했다면 다음은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형제는 나를 반복해서 아프게 했을까? 왜 나는 계속 마음이 흔들렸을까?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계속 저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거였어요. 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합리화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라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해는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황과 심리를 아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동생의 반복된 실수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속 분노가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약하고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이해하고 나니 분노보다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이해는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삶의 중심 찾기.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찾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제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했습니다. 자식과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보다 형제를 우선시했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은 희미해졌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생 문제를 해결하느라 제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시간을 제 삶을 위해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가족 문제 해결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우선합니다. 심리적 거리 두기. 감정적 압박을 느낄 때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기준 세우기.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명확히 정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으면 형제와의 관계도 평화롭게 유지하거나 단절을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경계 설정. 형제 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을 보호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로 반복적으로 상처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니 스스로 해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이 항상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처음엔 동생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형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반복되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겁니다. 상처를 되새기며 원망을 계속 안고 살면 평생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은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지키는 길. 형제와의 갈등은 때로 인생의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출하기, 상처의 원인을 이해하기, 자기 삶의 중심을 찾기,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자기 안에서 용서하기. 이 5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거리 두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이고 나아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지금 형제 관계로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지키는 선택을 고민하세요. 그 선택이 결국 인생 후반부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연락을 끊은 형제와 다시 마주할 때 준비해야 할 마음. 형제와의 관계를 끊고 나면 언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부모님의 상황으로 인해 연락을 주고받게 될 수 있죠.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과 1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병환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죠.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고민하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처럼 재회 전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춥니다. 다시 친밀해지거나 예전처럼 되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중심에 둡니다. 상대를 위해 마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내 평화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셋째, 상대의 변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겉으로만 사과하거나 말뿐인 행동은 다시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감정이 결정되곤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대화 예시입니다. 부모님 병환 소식으로 연락이 온 경우,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병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상황이 좀 복잡하지만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저는 제 방식으로 도울게요. 이 대화에서 핵심은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도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저는 제 한계가 있으니 이 범위까지만 돕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회 후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 연락을 다시 시작했다면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서 상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전략을 권장합니다. 의사소통 방식 명확히 하기. 문자, 전화,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미리 정합니다. 급한 일만 전화, 나머지는 문자로.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금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개인 공간을 존중한다. 일정 주기로 감정 상태와 관계 만족도를 점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관계가 괴롭다면 잠시 연락 줄이기. 재회 후 느낀 감정을 기록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 후 마음이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기록하기. 상대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기. 과거의 행동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 후 평화로운 관계 유지. 한 6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동생과 15년 동안 연락을 끊었고 최근 부모님 집 정리 과정에서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는 재회 시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모님 집 정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대신 그 외 문제는 각자 해결합시다. 동생은 처음엔 불만을 표했지만 남성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서로를 존중하며 과거처럼 얽히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평화롭고 상처 없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리 두기와 재회의 핵심 원칙.
내 마음을 먼저 지키기.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화를 우선합니다. 경계 설정, 도움과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감정 기록과 점검, 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 기록을 남깁니다. 기대치 낮추기, 과거의 상처 반복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거리 두기는 사랑의 다른 형태, 가까움보다 평화로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끊고 재회하든 끝까지 거리 두기를 선택하든 핵심은 내 삶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피보다 진한 연대감이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절 후 마음 회복.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형제와의 관계를 끊고 나면 마음 한쪽이 늘 허전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락하면 달라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과 연락을 끊고 처음 3개월은 매일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5분씩 제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날 느낀 분노, 서운함, 아쉬움을 글로 쓰고 끝에 나는 괜찮다라고 쓰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감정 기록 습관은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메모장에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상처가 마음속에서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리 두기 연습. 연락을 끊은 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거리 두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형제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10분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금 연락하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관찰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기록하거나 혼잣말로 정리합니다. 한 6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동생에게 재정적인 부탁을 받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10분 대기 후 감정 기록을 반복하자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했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평화를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리 두기 연습은 감정을 제어하고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자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자유를 가져오는 습관입니다. 감정 분리. 형제와의 과거 상처는 쉽게 재발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훈련이 바로 감정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연락을 하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중요한 건 동생의 행동, 상대의 문제, 내 감정, 나의 문제,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한 55세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불친절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바로 화가 났어요. 이제는 이건 동생의 문제라고 마음속으로 구분합니다. 그 순간 분노가 반으로 줄어요. 감정 분리는 단순히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작은 자기 보상. 마음이 지치면 작은 보상으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하루 동안 마음을 잘 지켰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합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도 잘했다라고 격려합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의 연락 요구를 거절한 날 좋아하는 커피를 사서 마셨어요. 작은 행동이지만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자기 보상은 거리 두기와 단절 과정에서 오는 죄책감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매일 5에서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나간 상처, 분노, 아쉬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건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하면서 마음속 상처를 바라보니 점점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됐어요. 동생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명상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전 훈련입니다. 감정 일기. 감정 일기는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느낀 감정, 감정의 원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한 55세 남성은 매일 일기를 쓴 덕분에 동생과의 연락 충동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조금이라도 연락 오면 바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기록을 하면서 이건 내 감정이지 동생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죠.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나만의 안전 공간 만들기. 집이나 일상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장소. 전화와 메시지를 잠시 차단할 수 있는 시간.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편한 공간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덕분에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어요. 안전 공간은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필수 장치입니다. 관계 단절 후 재회 준비 체크리스트. 감정을 기록했는가? 분노, 서운함, 아쉬움을 글로 풀었는가? 거리 두기 연습을 했는가? 충동적인 연락을 제어할 수 있는가? 상대와 감정 분리를 했는가? 동생의 행동과 내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가? 작은 자기 보상을 실천했는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행동을 했는가? 명상과 안전 공간을 활용했는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잡았는가?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재해가 예상되거나 관계를 다시 고려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 회복과 자기 보호의 진정한 의미. 형제와 연락을 끊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실전 심리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의 주인이 되고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얻는 시작입니다. 거리 두기와 단절을 통해 마음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형제와의 관계도 나 자신도 더 성숙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과거 감정에 휘둘리기. 형제와 오랜 단절 후 다시 마주하면 과거 상처가 그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형제가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집안 문제로 나를 괴롭혔다면 그 기억이 현재 대화 속에서도 불현듯 되살아납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일이 떠올라 바로 화가 났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대화가 꼬였죠. 이처럼 과거 감정에 휘둘리면 재회는 곧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로 변합니다. 해결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과거 사건을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동생이 한 말은 과거의 사건과 달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판단한다.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막습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걸기. 오랜 단절 후 만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동생과 20년 만에 재회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달라졌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성은 다시 분노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실수는 단순히 감정적 낭비가 아닙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지고 관계 회복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해결 방법은 기대치 낮추기입니다. 과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지만 나는 내 평화를 지킬 것이다. 이 마음가짐은 재회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 재회하면 사람들은 종종 과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한 55세 여성 사례입니다. 동생과 15년 만에 만나자 어린 시절 갈등과 금전 문제를 모두 다루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긴장과 다툼뿐이었죠. 그녀는 결국 한 달 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중요한 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하자. 해결 방법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우선 현재 중요한 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시간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조율합니다. 이 방식이 재회 후 상처를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동. 단절 후 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는데도 동생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또는 정서적 요구가 과도한데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우입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재회했을 때 동생이 사소한 부탁을 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지치고 마음이 흔들렸죠. 이후에는 아니요라고 단호히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법. 도움과 참여 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불필요한 감정 개입은 피한다. 상대의 불만에 휘둘리지 않는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행동. 많은 사람들이 재회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을 포기합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이죠. 한 6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동생과 몇 년 만에 재회했는데 처음에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치고 다시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죠.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실수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내 평화 우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한다. 내 한계를 명확히 한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재회가 가능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회 후 피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 과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분노, 서운함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는가? 상대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는가? 변화 가능성을 과도하게 믿지 않았는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만 단계적으로 처리했는가? 설정한 경계를 지켰는가? 감정과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자기 보호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과 한계를 지켰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면 재회 후 상처를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회와 단절, 모두 마음의 선택. 연락을 끊고 단절한 관계를 다시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상처가 반복된다면 거리 두기와 자기 보호가 우선입니다. 재회는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기대를 낮추고 경계를 지키며 자기 보호를 실천할 때 비로소 형제와의 관계도 나 자신도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 단절과 재회, 마음 평화를 지키는 10가지 핵심 원칙. 형제와의 관계는 피보다 진한 연대감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단절 후 재회 여부와 관계의 형태에 상관없이 마음 평화를 지키는 10가지 핵심 원칙을 실천하면 삶과 관계 모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내 마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르던 시절 늘 피곤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키기로 했죠. 그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2.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마음속 분노, 서운함, 아쉬움은 억누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글로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됩니다. 실제 한 남성은 매일 감정을 기록하면서 동생과 관련된 분노가 점점 잦아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기. 재회 시 흔히 겪는 실수는 과거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와 별개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동생이 한 행동은 과거와 다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기대를 낮추기. 재회 후 상대가 달라지길 바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한 50대 여성은 재회 후 변화 기대를 낮추고 내 평화를 우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자 감정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5. 단계적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선 중요한 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천천히 접근합니다. 단계적 접근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관계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6. 건강한 경계 설정. 거절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감정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나 반복적 요구는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보호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7. 자기 보호를 포기하지 않기. 재해가 달갑지 않더라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보호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60대 남성은 단호한 자기 보호가 오히려 관계를 장기적으로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마음 단련하기. 감정 기록, 거리 두기 연습, 자기 보상, 마음 챙김 명상, 안전 공간 확보.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재회나 단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객관적으로 상황 관찰하기. 재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행동을 기록하거나 관찰하면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감정이지 동생 문제와는 별개라는 시선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용서와 연민의 마음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용서와 연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속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용서했다고 해서 관계가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뿐이에요. 형제와의 관계는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유대이지만 때로는 단절과 거리 두기가 삶과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든, 재회하든, 가까워지든, 적절히 거리를 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형제 관계에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삶과 마음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결국 당신 삶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때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고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형제와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 상처와 갈등으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핵심 원칙, 작은 습관, 거리 두기와 심리 훈련은 모두 내 삶과 마음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기억하세요. 형제와 가까워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확보할 때 찾아옵니다. 연락을 끊든, 거리를 두든, 재회하든 그 선택은 결국 내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형제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 나로 서게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